이제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지긋지긋한 인생 끝내자. 남편이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5년 동안 남편 취업 준비에 시댁 생활비까지 제 월급 246만 원을 탈탈 털어가며 뒷바라지한 여자한테 돌아온 말이 이거였죠. 근데 그 전화를 할 때 남편은 제 카드로 결제한 제주도 풀빌라에서 임신한 내연녀와 함께 있었더라고요. 진짜 미친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대출로 차린 카페에서 사모님 행세, 시누이는 제 가족 카드로 명품 쇼핑, 5년간 제 등골을 빼먹던 기생충들이 대기업 합격했다고 저를 걷어차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카드도 통장도 집도 전기도 수도도 전부 제 이름인데 제가 이 돈줄을 싹둑 잘라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금줄 차단 한 방으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김희영 씨의 사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 세범이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늘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어젯밤 세범이 먹다 남긴 치킨 뼈가 기름때와 함께 널브러져 있었죠. 저는 소리 없이 그 잔해들을 치우고 밥솥에 쌀을 앉힌 뒤 낡은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구두 밑창이 한쪽만 유독 닳아서 걸을 때마다 몸이 살짝 기울었지만 새 구두를 살 여유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제 월급 246만 원은 통장에 찍히자마자 시어머니의 카페 월세, 세범의 스터디 용돈, 시누이의 휴대폰 요금으로 쪼개져 나갔고 정작 제 손에 남는 건 점심값을 아껴 모은 푼돈뿐이었으니까요. 희영아, 나 이번 달 스터디 교재비가 좀 많이 나왔어. 결혼한 지 5년 세범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세범은 결혼 초부터 이런저런 자격증 시험에 손을 대다가 3년 전부터는 대기업 입사 시험에 올인하겠다며 아예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 3년 동안 취업 스터디를 핑계로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용돈을 타갔죠. 결혼 5년 내내 제대로 된 수입 한 번 없이 제 월급에 기대어 살아온 겁니다. 얼마나 더 필요한데? 제가 된장찌개를 저으며 물으면 세범은 소파에 드러누운 채 휴대폰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 50이면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어머니가 카페 원두값도 좀 보태달라고 하셨어.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달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그 마이너스 통장은 원래 시어머니의 카페를 차릴 때 만든 것이었습니다. 2년 전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앉히고는 폼을 잡으며 말했죠. 희영아, 내가 놀고 먹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질 않구나. 조그만 카페 하나 차려서 나도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옆에서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거 처음이야. 한 번만 도와줘. 저는 그 눈물에 속아 제 이름으로 3,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상가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대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카페가 자리 잡으면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자 한 푼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달 월세가 밀린다. 원두가 떨어졌다. 에어컨이 고장났다며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구멍만 늘어갔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 세범의 구두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던 세범이 구두를 가지런히 놓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세범이 식탁 의자에 앉아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야, 나 합격했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대한중공업 최종 합격. 오늘 오후에 문자 왔어. 세범이 휴대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입니다. 세범이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돈을 벌어오지 못한 채 저 혼자 이 집안의 모든 생활비를 짊어진 지 꼬박 5년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난 거야? 그래, 이제 내가 벌 테니까 고생 좀 덜 하겠지? 세범이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로 모든 고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카페 문을 열자마자 동네 단골 손님들에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우리 세범이가 대한중공업에 붙었어요. 역시 우리 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신우이도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오빠가 대기업 들어갔다고 자랑을 했고 정작 5년간 등골이 빠지도록 뒷바라지를 한 저에 대해서는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그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를 내려다보듯 말했습니다. 희영아, 이제 세범이가 번듯한 데 들어갔으니까 너도 좀 신경 써. 옷차림도 그렇고 화장도 좀 하고 다녀. 대기업 사원 아내가 그 꼴이 뭐니? 숟가락을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세범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나 입사 전에 좀 쉬다 올게. 제주도 2박 3일. 제주도? 갑자기는 무슨 5년 동안 고생했는데 재충전 좀 하고 와야지. 세범은 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쏙 뽑아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갈게. 회사 들어가면 바로 갚을 테니까. 저는 그 카드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5년간 그래왔던 것처럼요. 세범이 떠나고 이틀째 되던 밤, 저는 밀린 카드값을 메꾸려고 주말 특근 신청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절은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왔죠. 야, 희영아. 나 솔직히 말할게. 뭔데 술 마신 거야? 들어봐. 나 이제 대한중공업 다니잖아. 근데 너는 아직 중소기업 격리지? 그래서 세범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지긋지긋한 인생 끝내자. 저는 볼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혼하자고. 서로를 위해서.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밤새 이불을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제 20대와 30대를 통째로 바친 남자가 제 등골을 빼먹고 올라선 그 자리에서 저를 걷어차 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부은 눈을 억지로 뜨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수진이에게서 카카오톡이 쏟아졌습니다. 희영아, 지금 바로 확인해. 제발. 사진 파일이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제주도 최고급 호텔 로비에서 세범이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사진, 렌터카 조수석에서 여자가 세범의 어깨에 기대 웃고 있는 사진.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수진이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이 여자 세범이가 스터디 다닐 때부터 같이 붙어 다녔어. 그리고 며칠 전에 둘이 산부인과 들어가는 거 내가 직접 봤어. 저는 화장대 거울 앞에서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밤새 운 자국으로 엉망이었고 달아빠진 실내화 위로 제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세범이 저에게 지긋지긋한 인생을 끝내자고 전화한 그 순간 세범은 제 카드로 결제한 풀빌라에서 임신한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난 자리에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좋아, 지긋지긋한 인생 끝내자고. 그래, 끝내주지. 내가 쥐고 있는 돈줄이 끊기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수진이가 보내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에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출근을 포기하고 식탁 앞에 앉아 휴대폰으로 은행 앱과 카드사 앱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먼저 세범이 들고 간 제 명의 신용카드의 최근 결제 내역부터 뒤졌죠. 제주도 서귀포 풀빌라 1박 42만 원. 제주도 고급 레스토랑 18만 원. 면세점 명품 매장 127만 원. 숫자를 볼 때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화면을 계속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역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결제 내역을 추적하자 세범이 교재비라며 타간 돈의 흔적이 전혀 다른 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강남 백화점 여성 핸드백 매장 89만 원, 청담동 네일숍 12만 원, 성수동 브런치 카페 7만 원. 스터디 교재를 산다던 남자가 여자 가방과 네일숍에 돈을 쓴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나눠준 가족 카드 내역을 열어보니 시어머니는 지난달에만 백화점 명품관에서 198만 원을 긁었고 시누이는 수입 화장품 매장에서 67만 원어치를 결제해 놓았습니다. 카페 운영비라고 했던 돈은 카페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허영심을 채우는데 고스란히 쓰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희영입니다. 제 명의로 발급된 카드 전부를 지금 즉시 정지해 주세요. 본 카드, 가족 카드 전부 다요. 모든 카드를 정지하시는 건가요? 혹시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도난이요. 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요. 상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식탁 위에 흩어진 세범의 취업 스터디 교재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교재 사이사이에 끼워진 카페 영수증들, 전부 여자와 함께 간 흔적이었습니다. 정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재발급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재발급 안 합니다. 그리고 제 명의가 아닌 사람이 재발급 신청하면 절대 발급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매달 25일마다 시어머니의 카페 상가 월세 85만 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 14만 원도 따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2건의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 버튼을 눌러 끊어버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돈줄이 끊기면 시어머니의 카페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세범의 제주도 여행도 카드가 막히는 순간 끝장이죠. 저는 다음 할 일로 넘어갔습니다. 휴대폰 녹음 앱을 열어 저장된 통화 파일들을 훑었습니다. 세범이 술에 취해 전화한 그날 밤 통화가 자동 녹음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지긋지긋한 인생 끝내자. 세범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고 저는 그 파일을 수진이의 카카오톡과 제 개인 이메일 2곳으로 동시에 전송했습니다. 혹시 세범이 제 휴대폰에서 녹음을 지우더라도 증거가 남도록요. 그리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거야. 희영아, 괜찮아?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운데. 괜찮아.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할게. 세범이가 스터디 다니던 카페 근처에 CCTV 있었지? 그 영상 좀 확보할 수 있을까?
수진이가 잠시 말이 없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카페 사장님이 내 고등학교 선배거든. 내가 한번 부탁해 볼게. 고마워. 그리고 네가 보내준 산부인과 사진이랑 제주도 사진, 날짜랑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다시 보내줄 수 있어? 알겠어. 오늘 저녁까지 정리해서 보낼게. 근데 희영아,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집안 정리 좀 하려고.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을 열어 세범의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넥타이, 대기업 면접 때 입으려고 사달라고 졸랐던 코트, 시어머니가 명절 때 보내온 이불 세트와 가르띠, 전부 종량제 봉투에 담았습니다. 한 봉투, 두 봉투, 세범의 흔적이 사라질 때마다 집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아파트 쓰레기장에 내려놓고 돌아온 저는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세범의 생일 조합이던 기존 번호를 지우고 저만 아는 새로운 번호를 눌렀습니다. 잠금이 설정되었다는 안내음이 울렸을 때 제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가 약속대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스터디 카페 근처 CCTV에 찍힌 세범과 고유정의 모습, 산부인과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의 사진, 제주도 호텔과 렌터카에서 찍힌 사진들. 저는 그것들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폴더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중공업 인사팀 이메일을 입력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채용 안내 페이지 맨 아래에 인사팀과 감사실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죠. 저는 새 메일을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귀사 신규 입사 예정자 박세범에 관한 제보입니다. 본문에는 세범이 제 명의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내연녀에게 명품을 사주고 제주도 여행 경비를 탕진한 정황, 혼외자를 임신시킨 사실, 그리고 아내에게 폭언과 함께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녹취록을 빠짐없이 적어 넣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죠. 이러한 인물이 귀사에 입사할 경우 회사에 어떤 해를 끼칠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이가 보내준 사진 파일과 녹음 파일, 카드 결제 내역 캡처 화면을 첨부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버튼 하나로 세범이 3년간 매달려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송 완료.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글자가 떴다 사라졌다를 반복했고 그 사이사이로 시어머니, 시누이의 이름도 번갈아 올라왔습니다. 카드가 정지된 걸 알아챈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바닥을 향한 채 쉴 새 없이 진동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저는 냉장고에서 우유 한 잔을 꺼내 천천히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숫자가 찍혀 있었죠. 부재중 전화 88통, 세범 34통, 시어머니 29통, 시누이 18통, 모르는 번호 7통, 문자 메시지도 쏟아져 있었습니다. 세범이 보낸 문자는 시간 순서대로 읽으면 한편의 코미디 같았습니다. 밤 10시, 야 카드 왜 안 돼? 전화 좀 받아. 밤 11시, 장난하냐? 렌터카 반납비 결제가 안 된다고. 새벽 1시, 희영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여기서 못 나가. 새벽 3시, 미친년아 당장 카드 풀어. 시어머니의 문자는 더 볼만했습니다. 희영아, 카드가 갑자기 안 되는데 무슨 일이니? 로 시작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로 바뀌더니 마지막에는 내일 당장 올라가서 따질 거다. 로 끝나 있었죠.
저는 그 문자들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은 뒤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지고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어젯밤보다 훨씬 개운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출근했습니다. 회사 로비를 지나 사무실에 앉아 격리 장부를 펼쳤을 때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로비 쪽에서 소란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있어? 김희영이 여기 있다며. 시어머니였습니다. 파마머리가 헝클어진 채 경비원 2명과 실랑이를 벌이며 로비를 뚫고 들어오고 있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영수증 뭉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건물주한테 전화 왔어. 당장 월세 안 내면 가게 빼라고. 어머니, 여긴 제 직장이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직장이 뭐가 중요해? 카페 문 닫게 생겼는데 자동이체가 왜 갑자기 끊기는 거야? 시어머니가 제 팔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고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낸 돈이니까 제가 끄는 거예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카페 월세, 대출이자, 원두값, 인테리어 수리비까지 제가 다 냈어요. 어머니는 그 돈으로 백화점 명품관에서 198만 원짜리 쇼핑을 하셨더라고요. 지난달에요. 그건. 그리고 시누이도 제 가족 카드로 수입 화장품 67만 원어치 사셨던데 카페 운영비라고 하신 게 이런 뜻이었나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고 움켜쥐고 있던 영수증 뭉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버릇이야? 새범이한테 다 잃을 거다. 잃으세요. 그런데 어머니, 새범이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새범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라도 좀 연락을 해줘야지. 새범이가 왜 전화를 안 받는지, 제주도에서 누구랑 뭘 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보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더 캐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경비실에 부탁드릴게요. 2분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계속 이러시면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경비원에게 팔을 잡힌 채 끌려나가면서도 희영아, 희영아 하고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희영아, 새범이 서울로 돌아왔대. 어떻게 왔어? 카드 막혔을 텐데. 같이 있던 여자 비상금까지 털어서 비행기표 겨우 끊었나 봐. 근데 지금 너네 아파트 앞에서 난리가 났다더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깥 하늘이 맑았죠. 난리.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문이 안 열린다고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있대. 옆집 사람이 나한테 연락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습니다. 퇴근 후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새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캐리어를 세워놓고 주저앉아 있는 새범의 모습이 보였죠. 머리카락은 기름지게 들러붙어 있었고 제주도에서 입고 갔던 셔츠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새범이 저를 발견하자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너 비밀번호 왜 바꿨어? 내 짐은 다 어디 갔고? 쓰레기장. 뭐? 내 짐 전부 쓰레기장에 버렸어. 새범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한 발짝 다가왔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미쳤어? 내 양복이 얼마짜린지 알아? 네가 산 거 아니야. 내 돈으로 산 거지.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당장 문 열어. 아니,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야. 그리고 너는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잖아. 지긋지긋한 인생 끝내자며 세범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인터폰 앞에 서서 화면을 켰습니다. CCTV에 세범의 일그러진 얼굴이 또렷하게 잡혔죠. 네가 원한 대로 끝내주는 중이야.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야, 경찰 부른다. 내 집에 날 못 들어오게 하면 너 고소당해. 세범이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흔들어 보이던 바로 그 순간 세범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세범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세범의 눈동자가 커졌고 붉었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대한중공업 인사팀 긴급 출석 요청. 세범이 중얼거리듯 읽어내려가는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 속에서 사색이 된 세범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같은 시각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 카페 셔터 내리고 짐 싸서 어디론가 사라졌대. 사채업자들이 가게 앞에 찾아왔었나 봐.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현관문 잠금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바깥 복도에서 점점 작아지는 세범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범이 인사팀에 불려간 다음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희영아, 세범이 잘렸대. 잘렸다고? 응. 정식 발령도 못 받고 징계해고래. 감사실에서 네가 보낸 자료 보고 바로 조사에 들어갔나 봐. 사진이랑 카드 내역이랑 녹음 파일까지 있으니까 세범이가 반박을 못했대. 저는 부엌에서 컵을 씻다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방울이 싱크대 바닥에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어디서 들었어? 세범이 스터디같이 하던 애가 내 후배 남편이거든. 감사실에서 불륜 사진이 나왔다고 회사 안에서 소문이 쫙 퍼졌대. 세범이 사원증도 못 따라보고 짐 상자 하나 들고 로비에서 나왔다더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죠. 그냥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벌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이라는 여자 있잖아. 응. 세범이 잘렸다는 소식 듣고 완전 뒤집어졌대. 대기업 사원이니까 붙어 있었던 건데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으니.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세범이가 유정인의 원룸에 들어가서 살고 있대. 거기에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몰려왔다더라. 저는 싱크대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끊어버린 돈줄 때문에 갈 곳이 없어진 기생충들이 고유정의 좁은 원룸에 전부 모여든 겁니다. 원룸에 4명이 산다고? 응. 매일 고함 소리가 터져나와서 경찰이 벌써 2번 출동했대. 옆방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신고한 거래. 저는 수진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돈 없이는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간 제 등골을 빼먹던 자들의 실체가 이렇게 허망한 것이었죠. 그로부터 4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야근을 마치고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어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바꿔놓은 도어락이 통째로 뜯겨나가 있었고 그 자리에 낯선 번호판이 달린 새 기계가 박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범이 문틈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캐리어 3개와 검은 비닐봉지들이 거실 바닥에 나뒹구는 게 보였죠.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세범의 목소리는 제주도에서 전화할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를 악문 듯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세범의 어깨 너머로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소파에 드러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고 시누이는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 구석에 배가 불룩한 여자가 제 쿠션을 베고 누워 있었죠. 고유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었어. 법적으로 나도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세범이 현관문 앞을 떡 버티고 서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이 집값의 반 내놓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가. 알아들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며느리라는 게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앉히면 되는 거야. 고유정이 느릿느릿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손에 들고 있던 분홍색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저 임산부예요, 언니. 여기 임산부 수첩. 뱃속에 세범 씨 아이가 있는데 설마 임산부를 길거리로 쫓아내진 않겠죠? 고유정이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4명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뻔뻔한 눈, 시누이의 찔리는 듯한 눈, 세범의 독이 오른 눈, 고유정의 얄밉게 웃는 눈. 이 자리에서 밀고 들어가면 세범은 경찰을 부를 겁니다. 부부 싸움이라고 말하겠죠. 경찰이 와도 법적 부부인 이상 억지로 끌어낼 수 없다는 걸 세범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그래, 한번 해봐. 그 안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세범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습니다. 뭐? 전기, 수도, 가스? 전부 내 이름이야. 그거 알고 들어온 거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몸을 반쯤 일으킨 채 저를 바라봤고 고유정의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몸을 돌렸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길 건너편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깨끗한 침대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먼저 관할 경찰서 번호를 검색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고객센터 번호를 차례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업무 시작과 동시에 전화할 겁니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제 집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환한 불빛이 보였죠. 제 전기로, 제 물로, 제 가스로 편하게 버티고 있는 기생충들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47분. 저는 세수를 하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메모장에 적어둔 번호들을 꺼내놓고 9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9시 정각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희영입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전기 공급을 오늘 중으로 중단해 주세요. 공급 중단이요? 혹시 현재 거주자가 계신 상태인가요? 제가 명의자인데 지금 제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도어락도 부수고 들어갔고요. 빈집에 불법으로 침입한 건데 화재나 안전사고가 나면 명의자인 저한테 책임이 오잖아요. 상담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명의자 본인의 안전사고 우려 요청이시라면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수도사업소에 걸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고 같은 결과를 받아냈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고객센터까지 3통의 전화를 마치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힌 3개의 번호 옆에
하나씩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오늘 안으로 전부 끊깁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에 세범의 문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야, 전기 나갔어. 뭔 짓이야? 수도도 안 나와. 너 진짜 미쳤어? 당장 전화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그 아래로 시어머니의 문자도 올라왔습니다. 희영아, 물이 안 나온다. 제발 이러지 마라. 저는 문자를 읽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번호가 불리자 저는 접수 창구 앞에 앉아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고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먼저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제 남편의 신용카드, 정확히는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명품을 가져갔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물건을 들고 있는 사진이 여기 있고요. 봉투에서 카드 내역 캡처 화면과 수진이가 찍어 보내준 사진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한 건에 대해서도 신고합니다. 박세범 외 3명이 현재 제 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도어락이 파손된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전날 밤 현관에서 찍어둔 도어락 파손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뜯겨나간 기계 자리에 나사 구멍이 드러난 사진이었죠. 담당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남편분도 같이 고소하시는 건가요? 네. 재물손괴 부분은 남편 포함 전원이요. 그리고 고유정이라는 여자는 따로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겁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별도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도 갈 예정이에요. 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이혼 소송 서류와 고유정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서류를 함께 접수했습니다. 서류를 건네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범의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세범은 지금 무직이지만 앞으로 어디서든 돈을 벌면 그 돈이 제 손해배상금으로 먼저 빠져나가도록 묶어두는 겁니다. 모든 서류 접수를 마치고 법원 건물을 나서자 오후 4시였습니다. 5월 햇살이 법원 계단 위로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계단에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니 세범의 부재중 전화가 27통, 시어머니 15통, 고유정 8통. 문자는 셀 수도 없이 쌓여 있었죠. 세범의 문자 내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전까지는 욕설이었는데 오후가 되자 말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희영아, 제발 물만이라도 틀어줘. 유정이 임산부야.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살아? 나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문자는 나중에 재판에서 쓸모가 있을 테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한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카드 정지, 자동이체 해지, 대기업 투서, 도어락 변경, 단전, 단수, 가스 차단, 형사 고소, 이혼 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신청. 그리고 저 아파트 안에는 전기도 물도 가스도 없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버티는 4명의 기생충이 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밤 10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희영아, 너네 아파트 옆집 사람한테 연락 왔는데. 응. 안에서 여자가 고함을 지르다가 누군가 뺨을 때리는 소리가 났대. 그리고 유정이라는 여자가 세범이한테 소리 질렀다더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까지 환하게 빛나던 제 집 창문이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나올 거야. 뭐?
물 없이 사흘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는 수진이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호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죠. 깨끗한 시트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고 에어컨이 적당한 온도로 방안을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너네 아파트 앞에 경찰차 왔어. 나와봐. 저는 호텔에서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단지 입구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단지 맞은편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에 올라타 선글라스를 쓰고 앞유리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공동 현관문이 열리더니 세범이 먼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3일간 씻지 못한 머리카락이 기름에 절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입술이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세범 뒤로 시어머니가 벽을 짚으며 나왔고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고유정이 불룩한 배를 안고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4명 모두에게서 악취가 났는지 주변에 서 있던 주민들이 코를 가리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세범이 고유정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임산부 수첩 흔들면서 쫓아내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금 그걸 나한테 따지는 거야?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유정이 쉰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시끄러. 둘 다 입 닥쳐. 니들이 쳐들어가자고 해서 이 꼴이 된 거잖아.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어디라도 가자. 바로 그때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큰 경찰관이 세범 앞에 섰죠. 박세범 씨 맞으십니까? 세범의 고개가 경찰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런데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부순 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범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제 아내 집인데요. 저는 남편이고 법적으로 부부라서 도어락을 강제로 파손한 건 부부관계와 무관하게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분들도 신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시어머니와 신우이, 고유정에게도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아들 따라온 것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관이 고유정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고유정 씨, 본인 앞으로 작물 취득 혐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물품을 수령한 건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고유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저 임산부예요. 이런 데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임산부이신 점은 조사 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지구대로 함께 가셔야 합니다. 주변에 모인 주민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같은 동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던 젊은 부부가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세범이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기업 사원증을 달고 출근하는 모습을 동네방네 자랑할 줄 알았던 그 남자가 3일간 씻지도 못한 행색으로 경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관계없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내뱉더니 신우이를 끌고 단지 밖으로 허둥지둥 걸어갔습니다. 경찰관이 뒤에서 부르자 시어머니는 걸음을 더 빨리 놀렸고 단지 앞 큰 길에서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세범이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년간 아들 자랑을 하고 다니던 어머니가 경찰이 나타나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들을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세범이 고유정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임신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고유정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죠. 뭐라고? 나한테 아이 갖자고 한 게 누군데? 대기업 들어가면 다 해준다고 본처랑 정리한다고 한 게 누구 입이야? 닥쳐. 네가 꼬리를 쳤으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냐? 고유정이 바닥을 짚고 일어서더니 세범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박세범, 너 지옥에서 썩어. 너 같은 쓰레기는 평생 못 일어나. 경찰관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 말렸고 세범과 고유정은 각각 다른 경찰관에게 이끌려 경찰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고유정은 계속 울었고 세범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차가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열쇠 수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도어락 교체 가능할까요? 네, 주소 불러드릴게요. 이어서 청소업체에도 전화했습니다. 아파트 전체 청소 부탁드려요. 3일간 사람이 살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네, 오늘 가능하시면 바로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을 열자 악취가 확 밀려왔습니다. 변기에 물을 내리지 못해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3일간 쌓인 음식 쓰레기 냄새, 땀에 절은 이불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기생충들의 흔적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고유정이 쓰던 쿠션, 시어머니가 드러눕던 소파 위의 얼룩, 세범이 벽에 내리친 자국. 이것이 내 돈 없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깥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어와 묵은 공기를 밀어냈죠. 경찰 연행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오전에 법원으로 가서 그동안 모아둔 증거물들을 추가로 제출했죠. 카드 결제 내역, 통화 녹음 파일, 수진이가 확보해준 CCTV 영상, 제주도 미래 사진, 산부인과 출입 사진, 도어락 파손 사진, 세범이 보낸 문자 캡처본, 서류 봉투 2개 분량이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접수 확인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히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퇴근 후의 시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세범의 빨래를 개지 않아도 됐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됐고 시누이의 카드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246만 원이 온전히 제 것이 된 건 결혼 후 처음이었죠.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예전부터 막연하게 품고 있던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회사 격리 일을 하면서 숫자를 다루는 게 제일 편했고 돈의 흐름을 읽는 눈도 생겼습니다. 저처럼 남편이나 시댁에게 경제적으로 휘둘리는 여자들이 제 주변에도 꽤 있었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세범 쪽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세범의 아버지, 그러니까 평소에 얼굴도 비치지 않던 시아버지가 제 직장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오자 두 무릎을 꿇었죠. 희영아,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세범이가 잘못한 건 안다.
근데 전과자가 되면 그의 인생이 끝나. 합의금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바닥을 짚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죠. 아버님, 일어나세요. 합의해주면 안 되겠니? 세범이 어미도 지금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빚 갚고 있어. 충분히 벌 받고 있지 않니? 저는 시아버지 앞에 서서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5년간 시댁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아버지가 아들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5년 동안 무릎이 닳도록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요. 그때는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시아버지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세범이가 저한테 지긋지긋한 인생 끝내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제 카드로 다른 여자랑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합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시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죠. 세범은 법정에서 도어락을 부순 건 흥분해서 그런 것이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CCTV에 세범이 공구를 들고 도어락을 뜯어내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 세범의 변명은 그 화면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고유정은 임산부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127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중에 제일 볼만했던 건 세범과 고유정이 서로의 탓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범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유정이 먼저 접근한 겁니다. 저한테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해서. 고유정이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스터디 끝나고 매일 밤 나한테 전화한 게 누군데.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고유정을 제지했고 고유정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때 제 풀빌라에서 축배를 들던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서로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죠.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증인석에서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제 카드로 백화점 명품관에서 198만 원을 긁은 내역이 화면에 뜨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선고가 내려지던 날 저는 아침 일찍 법원에 도착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세범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고 고유정에게도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범의 재물손괴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죠. 판결문을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 제 목을 죄고 있던 보이지 않는 끈이 마침내 끊어진 거였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데 수진이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응, 끝났어. 수진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생했어, 희영아. 저는 수진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가방 안에 넣어둔 판결문을 한 번 더 만져봤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묵직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희영아, 세범이 요즘 어떻게 사는지 들었어? 아니, 관심 없어서 안 찾아봤어. 낮에는 택배 상하차 알바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뛴대.
전과 기록 때문에 제대로 된 데는 아예 서류도 못 넣는다더라. 저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기업 사원증을 목에 걸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으스대던 남자가 새벽까지 취객의 차를 운전하며 돈을 버는 신세가 된 겁니다. 가압류 때문에 벌어도 통장에 남는 게 없대. 사채 이자에 위자료에 뭐 갚을 게 산더미라더라. 고유정이는 세범이랑 판결 나오자마자 완전히 갈라섰대. 위자료 낼 돈이 없어서 가족들한테 손 벌렸는데 가족들도 등을 돌렸다더라. 지금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모른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업 타이틀만 보고 달려들어 임신까지 했던 고유정은 그 타이틀이 사라지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그건 좀 웃기는데 둘이 지방 어디 낡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대.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하고 반찬 만들고 동네 상인회에서 빚쟁이로 소문이 나서 원래 살던 데서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더라. 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카페 차려놓고 사모님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가 남의 식당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가족 카드로 수입 화장품을 사바르던 시누이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요. 수진아, 고마워. 그 얘기는 이제 됐어. 응, 알겠어. 그런데 너는 요즘 어때? 회사에서 잘 지내? 아, 그것도 할 말이 있는데. 나 회사 그만뒀어. 뭐? 수진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그만뒀다니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야. 사실 판결 나고 나서부터 준비했거든.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며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나 재무 컨설팅 사무소 열었어. 재무 컨설팅? 응. 나처럼 남편이나 시댁한테 경제적으로 휘둘리는 사람들 있잖아. 재산 분할이나 독립 자금 관리 같은 거 도와주는 일이야. 격리 일하면서 배운 게 이런 데 쓸 줄은 몰랐지. 김희영, 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은 안 겪었으면 좋겠어서. 사무소를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가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해줘서 손님이 하나둘 찾아왔고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바빠졌죠.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의 사연은 저마다 달랐지만 눈빛은 비슷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낡은 구두를 신고 시댁으로 향하던 그때의 눈빛이요. 지치고 억울하고 그런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사무소 불을 끈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거실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술 취한 세범의 콧꼬리 소리도 시어머니의 전화벨 소리도 카드값 고지서의 압박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 소파에 앉아 한 모금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요리 프로그램을 틀어놓았죠. 이런 저녁이 있다는 걸 결혼 생활 5년 동안 한 번도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지 않는 저녁, 누군가의 빚을 걱정하지 않는 저녁, 오직 저만을 위한 저녁이요.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습니다. 5년 전에 김희영은 없었습니다. 밑창 다른 구두를 신고 고개를 숙이며 살던 여자, 남편의 용돈 타령에 한숨을 삼키던 여자, 시어머니의 핀잔에 아무 말도 못하던 여자. 그 여자는 사라지고 거울 속에는 제 이름으로 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세범이 그날 밤 술에 취해 전화로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긋지긋한 인생 끝내자. 맞아, 끝났어. 네가 기생하던 인생은 끝났고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됐으니까.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거울 속의 김희영도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기 전 내일 아침 첫 상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이 둘을 데리고 나온 30대 여성이었죠. 저는 내일 아침 그 사람 앞에 앉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정리하면 돼요. 불을 끄자 어둠 속에서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5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게가 전부 사라진 이 가벼운 몸으로 저는 내일도 앞으로 걸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김희영 씨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세상에는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이런 사연을 들으면 또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내 돈으로 숨 쉬면서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 내가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면서 나를 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진짜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걸 놓지 않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단칼에 끊어버리는 것. 김희영 씨는 그걸 해냈고 지금은 자기 자신의 앞날을 위해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생충처럼 붙어 살던 사람들은 돈줄이 끊기자마자 며칠도 못 버티고 무너졌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이 사연이 딱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김희영 씨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